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디지털 자산이 돈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SNS의 일반화로 누구나 쉽게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들고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돈을 버는 인플루언서 규모가 점점 커지는 추세인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주제는 산업화되는 인플루언서 명과 암은입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연 14.4% 성장, 2027년 약 7,500조 원 전망.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최근 8년간 12배 이상 성장. 2023년 전 세계 MCN 채널 구독자 수 12억만 명 전망.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최은강입니다. 좋아요가 돈이 되는 시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란 뜻의 인플루언서는 직접 만든 창작물을 기반으로 대중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까지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마케팅 분석업체 인플루언서 마케팅허브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전 세계 마케팅 시장 규모가 2016년 2조 2천억 원 규모에서 2022년 21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는 28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국내 SNS 광고 시장도 매년 평균 24% 성장률을 기록 중으로 인플루언서가 직접 판매자로 나서는 시장 규모는 3년 전보다 20배 이상 커졌습니다. 유통업계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큰 장점으로 인플루언서와 구독자 간 쌓은 신뢰가 만들어내는 안정적인 매출 창출력을 꼽는데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허브에 따르면 1달러당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가져오는 홍보 효과는 18달러로 기존 마케팅 방식보다 약 3배가량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인플루언서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다중 채널 네트워크 MCN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2021년 기준 국내 MCN 시장 규모는 11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지난 10월 6일에는 인플루언서 플랫폼 기업인 레뷰 코퍼레이션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도 했는데요. 산업화되는 인플루언서 시장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는 무엇일까요? 산업화되는 인플루언서 명과 암은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김현경 대한민국 인플루언서 협회 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나 틱토커 이런 얘기들 대신에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많이 더 쓰고 있는데 인플루언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SNS 유명 스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뷰티나 게임 등 특정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인플루언서들이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활동이 점차 복잡해지고 그리고 다양해지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제휴 마케팅이나 협찬 등에서 이루어지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모든 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조사하지 않는 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체 시장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할 때 시장 규모와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제품 구매 시 인플루언서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그 비율이 71.4%가 나왔습니다. 네. 이는 2023년 한국 기준인데 그러면은 3,300만 명이 결국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인플루언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국 기준이긴 하지만 실제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도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이 7,500조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 기준으로 보면 이커머스만으로도 5천조 이상이 인플루언서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수치는 과장된 게 아니라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인플루언서 활동이 확장되기 때문에 오프라인까지 합친다고 하면 훨씬 더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산업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마 신뢰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의견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둘째는 이제 접근성이 좋다는 건데요. 팔로워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소비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접근성이 좋다는 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컨텐츠의 다양성인데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블로그 등을 그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에다가 타겟 오디언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이러한 그 세 가지 장점을 활용해서 마케팅 영역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마케팅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이제 주로 타겟 마케팅에 굉장히 좋은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플루언서들이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끈끈하기 때문에 그 SNS 계정에서 직접적으로 DM이나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인플루언서도 직접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인플루언서들을 보통 팔로우 그 수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이고 그런 기준이 왜 의미가 있게 되는 건가요? 인플루언서 등급의 기준은 이제 크게 메가, 매크로, 마이크로, 나노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메가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를 지칭하고 있고 또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뭐 50만 이상 그리고 뭐 마이크로는 뭐 몇천 명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고 나노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명대 이런 이제 조금씩 기준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등급을 나누고 있는데요. 메가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실제 팔로워 수가 많다 보니까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고 이제 메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브랜드들과 협업하는 사례들이 많고 또 메가 인플루언서는 실제 사진 한 장만 올려도 뭐 1000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비용 대비 요즘에는 이제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그게 이제 단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그 브랜드사와 직접적으로 소통도 가능하기도 하고 이제 메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사나 뭐 일반인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매크로는 그래도 고객과 소통도 가능하고 또 브랜드사 소통이 또 원활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매크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매크로 인플루언서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팔로워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데도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드라마로 나왔었던 거에 보면 계정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계정을 가짜로 만들고 뭐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기사에도 보면은 계정을 뭐 수십만 계정을 돈 주고도 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팔로우 수가 100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이런 거를 얼마나 믿을 수가 있고 그렇게 가짜 계정들을 좀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사실은 이제 등급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는데요. 등급이 나눠지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들이 그 팔로우를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기업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그 가짜 팔로우를 확인하는 기준은 예전에는 그 뭐 주로 가짜 계정에는 외국인 그런 팔로워들을 많이 등장시키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현재는 국내 계정도 많이 이렇게 투입을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팔로우를 검색을 해보면 유령인 계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 계정을 만들어서 활동을 한 사람들은 유령 계정보다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 이제 팔로우를 사는 경우의 사람들은 이제 주로 유령 계정이 맞는 거죠. 그런 거는 전문가들이 보면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드라마나 K컬처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해외 우리나라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 인플루언서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특징이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국내 인플루언서가 글로벌 시장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 우선은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 변화한 게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케이팝 하면은 그저 뭐 내 딸이 좋아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내 딸도 좋아하지만 내 친구도 좋아하고 또 잘 나가는 유명인 셀럽들도 케이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블랙핑크나 BTS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메이저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주류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 한국 그리고 케이팝 그렇게 하게 되면 뭔가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동경하고 싶고 그들을 따라하고 싶고 이제 그런 문화가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내 인플루언서들은 굉장히 컨텐츠가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인플루언서들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그 해외 시장에서 더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장점이나 특징이라기보다는 지금 그 인플루언서 산업이 확장되기 굉장히 그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인플루언서들이 그 중소기업들이나 유명 브랜드들을 키우고 띄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브랜드랑 같이 협업을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인플루언서 산업 자체가 예전에는 뭐 좋은 상품들을 소싱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그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유명해지고 셀럽들이 좀 잘한다 싶으면 자체 상품, 자체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브랜드로 출시를 하게 되고 또 그 사례로 뭐 이렇게 이미 또 성공하신 그런 인플루언서들도 있고. 그러면은 그 협업을 할 때 그 브랜드가 있는 회사 거를 팔아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자신이 생기면 그 거기다 OEM을 주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재창출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비율이 보통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추세가 좀 메가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저희들 기준에서는 이 시장에서는 한 100억대 이상의 하는 인플루언서들 그런 인플루언서들은 대부분 다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브랜드들을 띄우고 그럴 때 인플루언서들 입장에서 보면 그 뭐 공감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나름대로 그 핵심을 파고드는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중소기업들이 어떤 인플루언서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은 인플루언서를 만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기준으로 인플루언서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유튜버는 핵심 카테고리 위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이제 PPL에 적합한 채널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PPL 인플루언서와 커머스 인플루언서로 나눠져요. 근데 이제 PPL 인플루언서는 유튜버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핵심 카테고리 위주로 활동을 하게 되고 커머스 인플루언서는 본인과 그리고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컨텐츠로 만들고 그걸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초이스를 해서 그 상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잘 맞는 그런 인플루언서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럼 그런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걸 보려면은 그 인플루언서의 과거 컨텐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컨텐츠를 보면 이 인플루언서가 어떤 컨텐츠를 많이 올렸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많이 판매했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많이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육아인지 리빙인지 뭐 가전인지 뭐 식품인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 회사와 잘 맞는 이미지와 잘 맞는 인플루언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판매량은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인플루언서의 그 공감 능력에 따라서 고객들이 하는 반응이나 컨텐츠 전반적으로 모습 댓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인플루언서가 우리 회사와 맞겠다 그런 핏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플루언서가 아무리 팔로워가 많다 그래도 자기의 주특기, 주 영역에 집중해서 한두 개 카테고리만 그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모양이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커머스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카테고리를 움직이지만 그 다양한 카테고리 중에서도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육아맘이고 그리고 가정주부인데 이 친구가 컨텐츠를 만들 때 본인의 특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그 몸매가 굉장히 좋아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다. 아니면 같은 육아맘인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뷰티에 더 어울리겠죠. 그래서 본인의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팔지만 그 중에서 본인하고 가장 잘 맞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인플루언서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굉장히 인플루언서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성공 사례를 꼽으라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티르티르라고 2019년에 출범을 했는데요. 작년에 400억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올해 그 자기 지분과 본인의 지분과 그리고 투자자 지분 합쳐서 63.6%를 매각해서 890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1,000억이 넘는 거네요. 네. 그리고 현재는 아마 지금은 2대 주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떤 상품을 취급을 했었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뷰티를 메인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전반적인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들을 패션, 뭐 뷰티, 뭐 식품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국세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많은데 0.1%의 인플루언서들의 평균 뭐 7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50% 이상은 평균 1년에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인플루언서들 간의 수입의 격차가 굉장히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등급별로 나눠지기도 하지만 이제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본인이 본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부업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 활동하는 인구가 30만 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평균치로 따지다 보니 아마 그 금액이 낮을 수도 있는데 실제 본업으로 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은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역시 국세청 자료에 보면 저런 게 있더라고요. 그 종합소득세를 내면서 그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수입이 난 사람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게 2021년도에 한 2만 3, 4천 명 정도 될 정도로 그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게 3년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는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는 건가요? 네. 그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고요. 이제 실제 세금 신고는 그렇게 돼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제품의 협찬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도 인플루언서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품의 협찬을 받아서 본인의 계정에 올려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그걸 수익보다는 제품을 무료로 받는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수입으로 잡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플루언서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중국의 왕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 정부는 왕홍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고 그 수출 장려 차원에서 활성화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중국 정부는 어떤 지원책을 써서 왕홍들을 키우고 있는 건가요? 중국의 왕홍은 중국 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활력소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뒤에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각 시별로 세금을 환급이라든가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마케팅 비용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인해서 실제 지금 중국은 그 과진 무역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쉬인의 매출액의 추이를 보시면 해외 플랫폼에서도 높은 매출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중국에서 그 생산 제품을 자사 제품을 통해서 또 동남아 해외 시장으로 좀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최근에 그 국회 뭐 공청회나 이런 거 토론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지원책이나 이런 게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을 활성화시키면 중국의 왕홍이나 이런 식으로 글로벌 나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우리나라는 정부의 그 제도적인 지원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쿠트라에서 뭐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실제 인플루언서 시장에 대한 지원책은 없고요. 우리나라가 인플루언서로서의 종주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종주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내 인플루언서가 해외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국내에 들어오고 또 해외 인플루언서와 또 국내 인플루언서와 국내 기업들이 같이 한 자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그 K 인플루언서의 종주국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기업들하고 같이 행사를 하거나 판매 활동을 했었을 때 그들은 비자 문제라든가 체류 문제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종주국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이제 해외 인플루언서, 국내 인플루언서 그리고 국내 기업, 해외 기업들하고 같이 교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장소를,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게 바로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을 바꿔서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한편으로는 좀 부정적인 이런 그 영향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국세청에서 그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그 탈세나 이런 문제 때문에 세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과장 광고나 그 뒷돈 받고 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그 많은 문제점들로 등장을 하고 있나요?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정부 관계자들이나 국회의원들과 같이 대화의 장을 열어가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각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의견을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 국회에서 세미나를 했었었는데 이제 그 역시 그 일환의 하나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노력들이 이제 사이드 이펙트를 100% 제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걸 통해서 긍정적으로 양성화하고 정착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규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규제 같은 것들이 전혀 없고 그 법제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이런 게 나타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법제화 부분도 필요한데 이게 너무 이제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산업 발전의 저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정부나 국회하고 적절한 그런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인플루언서들이 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아무나 쉽게 그냥 뭐 한두 시간 아니면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올렸던 쇼츠나 이런 것들이 뜨게 되면은 나도 인플루언서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본인이 취미 생활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수입을 위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은 어린아이들도 장래 희망이 뭐야 그러면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라는 그런 대답을 많이 하는데요. 인플루언서는 사실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자기의 가장 특징을 잘 살려서 채널을 어떤 걸로 설정을 할 건가 먼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튜브로 시작을 할 건가 인스타로 먼저 시작을 할 건가. 근데 이제 본인이 특정한 그런 카테고리에 대한 핵심적인 그런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저는 유튜버로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PPL이 아니라 커머스를 하고 싶다. 내가 어떠한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인스타그램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위주로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일상이라든가 뭐 그 릴스 그리고 뭐 그 라방 그러면 피드 여러 가지 거기에 속혀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을 잘 활용하면 인플루언서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협회에서 지금 3년째 무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가볍게 문을 두드리고 요즘은 또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서 또 라이브 커머스가 많이 대세인데요. 저희 이제 커리큘럼에 보시면은 이제 라이브 커머스 과정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이제 커머스를 위한 실제 물건을 판매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아무나 무료로 다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산업화되는 인플루언서 명과 암이라는 주제로 인플루언서 산업화 과정 중 성과와 부작용을 진단하고 향후 새롭게 창출 가능한 기회 요소까지 점검해 봤는데요.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주신 김현경 대한민국 인플루언서 협회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Z세대와 알파세대, 이른바 잘파세대를 중심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놀이가 벌이가 되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급증해도 기업들은 시장이 적어 진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트렌드를 연구하고 남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인플루언서를 통해 여러분들도 기회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